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전 중개사법 오늘 또 마지막 진도입니다. 그죠? 네, 오늘 하면 진도 끝나요. 그래서 이제 최강문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몇 페이지냐? 117페이지. 117페이지. 폈어요? 자, 117페이지가 뭐가 나옵니까? 거래계약서 작성. 자, 거래계약서. 자, 이 계약서 쓰는 거, 뭐, 계약서 작성 파트, 작성 실무 들어갑니다. 여기하고 이제 뭐 경공매까지 하면 진도 끝나요. 자, 거래계약서. 그러면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했어요? 가하고 을.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개공이 계약서를 써야 돼.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계약서 써야 돼? 개공. 거래 당사 쓰면 안 되죠. 그러면 개공이 계약서 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잘못 쓰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1절 보면은 거래 계약서 작성 시 무슨 사항? 주의사항이 가장 먼저 나와. 주의사항. 계약서 쓸 때 뭘 주의할 것인가? 그래서 계약서 쓰는 것보다 이걸 먼저 배워. 주의사항.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요? 당사자 확인이 나옵니다. 당사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요. 갑하고 누구를 말해요? 을.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래서 일단은 매도인에 관한 사항을 먼저 공부를 하고 매수인. 근데 매수인에 관한 사항은 매도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 확인에서는 매도인에 관한 사항을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권리의 진정성 확인. 그럼 권리 진정성 확인이 뭡니까요? 갑이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진짜 소유자인지를 개공이 확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뭘 보면 나와요? 자,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군가? 뭘 떼어보면 나와? 등기부. 등기부를 떼어보면 각부의 소유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대조를 해야 돼요. 자, 주민등록증상 인적사항하고 등기부상 인적사항이 일치하는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갑이 나무 주민등록증을 훔쳐와서 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보면 사진이 있어, 없어? 그럼 사진도 봐야 돼. 그 사람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중개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근데 간혹 가다가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실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으로 나와 있는데 실소유자가 을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 실소유자 일치하고 있어요, 안 하죠? 안 하고 있죠? 그럼 일치하는가 확인하고 진짜 소유자인가 누군가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 탐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주변 탐문까지 이건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권리의 진정성, 진짜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등기부, 주민등록증, 주변 탐문 이런 걸 통해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밑줄 볼게요. 양가 1번 권리 진정성 확인 나와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 후단. 그죠?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자하고 실제 불치할 때 실권리자하고 계약을 중개해야 된다. 그 지문 더 밑줄 보세요. 자,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실소유자가 달라지면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바람직하느냐? 실소유자. 실소유자. 네, 이거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등기상 증명서 밑줄 보세요. 등기부. 두 번째 줄 중간 주민등록증 이거 이걸 제시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칠판에 적힌 거 밑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탐문 동그라미. 뭘 통해서? 탐문. 탐문을 통해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래서 진짜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그 중개하다 보면 사기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무 물건을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의뢰가 들어오면 진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맞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DP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처분 능력을 확인을 하라. 자, 처분 능력을 확인하라. 그러면 처분 능력이 뭐가 있느냐?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이 있어요. 자, 의사 능력도 있고 무슨 능력?
그럼 의사 능력이 있는 자고 해야 돼요? 없는 자고 해야 돼요? 있는 자고 해야 돼요. 그럼 의사 능력이 어때요? 의사 능력 개념. 의사 능력이 뭐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의사 능력 있어? 그렇죠. 의사 능력 있어. 그럼 의사 능력 개념이 뭐냐고? 생각하는 걸 표시할 수 있는 능력. 자,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변별력, 식별력을 말합니다. 그럼 의사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의사 무능력자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사 무능력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유활할지 만취자를 말해요. 유활할지 만취자 이분들 의사 무능력자. 그런데 이분들이 물건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어린 꼬마가 자 이건 내 물건인데 중개업소 찾아서 물건 좀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개공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계약해주면 돼 안 돼? 계약이 뭐가 돼? 무효.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계약하면 안 돼. 근데 이것은 이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행위 능력. 그럼 행위 능력이 있는 자고 해야 돼요? 없는 자고 해요? 그럼 행위 능력이 뭐예요? 그래,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법률 행위 뭐예요? 쉽게 말해서 법률 행위 종류 중에 대표적인 계약이잖아요. 혼자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 무슨 능력자? 요즘은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죠? 그럼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그럼 제한 능력자가 누구예요? 미성년자하고 또 피한정 후견이 또 피성년 후견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바로 제한 능력자. 그렇죠? 그럼 이제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 자, 이것은 우리가 개공 입장에서 이분들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들어옵니다. 이 건물을 팔려고 들어와요. 그럼 개공할 일은 일단 권리 진정성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했죠. 등기부 주민등록 대조하니까 갑이 소유자가 맞아. 일단 소유자는 맞아요. 두 번째 확인할 것이 뭐 확인하라 그랬어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은 이런 사람이 아니면 다 있으니까 크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유아 만취사는 보면 대충 아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분들이 문제죠. 이분들, 제한 능력자 아닌 사람은 다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인지 피한정 후견인지 이건 봐서 나타나? 안 나타나잖아요. 뭐 19살 문제, 20살 문제, 21살 문제 잘 기억이 잘 모르죠. 겉에 봐서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미성년자는 뭘로 확인해요? 이거. 주민등록증보면 생년월일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건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하면 돼요. 그럼 일단은 미성년자라고 확인이 되면은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중개하면은 이 계약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럼 취소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 민법에서 다룰 건데 이 취소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성년자가 지금 자기 물건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미성년자 본인도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둘 중 하나겠죠. 자기가 팔아놓고 자기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미성년자는 이유로. 나는 미성년자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부터 제기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결론. 없을 것 같아. 모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여기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자기가 팔아놓고.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미성년 본인은 못한다? 그럴 것 같죠? 예. 그게 아니고 미성년자도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고 또 누가 할 수도 있어요? 법정 대리인. 미성년 법정 대리인 부모잖아요. 이분들도 내 왜 팔아먹었냐라고 취소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요?
개공이 중개했다가 취소당하면 이 사람은 건물 샀다가 취소당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개공 쫓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 그동안에 손해 발생했다. 그죠? 따지러 들어온다고. 그러면 개공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가 되게 해야 돼? 안 되게 해야 돼? 안 되게. 그럼 그게 개공이 할 일이야. 하자, 없게. 그러나면 나중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미성년자라고 판명이 되면은 취소가 안 되게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취소가 안 되겠어요? 일단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확인을 해야 돼요. 동의 받아오너라. 아니면 직접 확인하든지. 그럼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면 계약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개공할 일은 동의서 확인해요. 또 하나 방법은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을 연계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하고 직접? 대리인하고 직접. 왜?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부모는 저 재산을 대리권을 행사해서 팔아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해? 두 가지. 동의를 얻는 방법. 또 하나는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 피한정 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확인되면 저건 불안하니까 계약 안 해야지. 중개 못 해주겠다. 그러지 말고 저렇게 해서 중개를 하면 중개 보수를 볼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권리 진정성 확인,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확인. 그 사람들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118페이지 양가리 2번. 두 번째 줄 후단 의사 무능력자 법률 행위는 무효 동그라미. 동그라미 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는 뭐다? 취소 동그라미. 동그라미 썼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목 밑줄 보세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그죠? 이분들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그 밑에 네 번째 줄 따라서 나옵니다. 결론. 거기서부터 밑줄 보세요. 개공인 미성년 피한정 거래를 중개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1번. 대리인과 거래계약 2번.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미성년자와 계약해도 되는데 뭘 확인하고? 동의서. 동의서 확인하고 중개를 해주면 전혀 하자가 없다. 전혀 하자가 없다.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자, 의무대리는 뭐에 의해서 발생해요? 수권행위에서 발생하죠? 자, 수권행위에서 발생했는데 의무대리권 확인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의무대리권은 뭘로 확인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 가부 대리인 자격으로서 물건을 팔려고 들어옵니다. 자, A 개공에게 물건을 팔려고 들어와. 그러면 을은 자기 소유 건물은 아니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을은, 갑은 뭐요? 대리인. 이 사람이 팔려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개공할 일은 이제 병하고 매매를 중개할 때 둘 간에 대리권이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확인해야 돼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 그럼 대리는 크게 무슨 대리, 무슨 대리? 법정 대리하고 의무 대리가 있어요. 법정 대리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대리권을 준다는 수요 표시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권행위 발생하는데, 그럼 법정 대리는 뭘로 확인해야 돼요? 이 법정 대리권이 있냐, 없냐? 뭘로 확인해야 돼요? 자, 가족, 관계, 등록부. 통틀어서 등록부예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는 거기 여러분 교재 보충에 나와 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기본증명서도 있고 혼인관계 증명서도 있고 입양관계 증명서도 있고 뭐 친양자 입양관계 이런 걸 통틀어서 가족관계 등록부거든요. 근데 혼인 이쪽은 필요 없고 사실은 뭐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기본증명서에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법정 대리권은 통틀어서 뭘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 의무대리는 위임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대리권을 줬다는 근거로 써준 게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위임장에는 뭐가 첨부돼야 돼요? 누구 인감? 본인은 인감 증명서가 첨부가 돼요. 왜 이걸 첨부를 시켜요?
자, 인감증명서상의 인적상하고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적상이 있어요. 일치하는 거 확인해야 돼. 또 수임인하고 대일인은 일치하는 거 확인해야 하고 또 위임 내용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위임장이 필요해요. 위임장에 보면은 뭘 위임했다고 나와요. 팔아달라고 위임했는지 임대하라고 위임했는지 이해되셨어요? 그걸 확인해서 중개를 해야 되니까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뭘 통해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된 뭘 통해서? 위임장. 그래서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뭘 통해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의무대리권 확인 방법 그런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법정 대리는 뭘로 확인해요? 가족관계 등록부 통틀어서 의무대리는 위임장.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상속 재산 경우 상속 확인. 그건 나와 있죠? 그럼 상속권은 뭘로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상속권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밑줄보세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한다. 상속 유무는 뭘로 확인한다? 상속권이 있냐 없냐 가족관계 등록부. 왜 그러냐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권이 있냐 없냐 아들이 물건 팔려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의 상속권이 있냐 없냐를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상속권은 뭘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제목이 뭡니까? 공동소유. 이제 공동소유는 민법에서 소유권 파트에서 배워요. 자, 크게 어떻게 나눠져요? 공유, 합유, 총유. 공유도 있고 합유도 있고 총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구체적인 개념은 뭐 책에 다 잘 나와 있어요. 공유. 하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공유 관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지분이 있냐부터 알아야 돼요. 공유는 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합유는 조합재산 생각하면 돼요.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결합한 거예요.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결합한 것이 합유인데 이것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총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중재산, 정중재산 있죠? 교회재산 이런 걸 총유 관계입니다. 이제 정중재산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건 지분이 없어요. 네, 우리는 이걸 알았으면 되고. 그럼 여기서 또 알아둘 것이 공유는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합유는 자유롭게 처분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합유자와 무슨 동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이 처분이 가능해요.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이거요.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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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물건 처분할 때는 공유물 처분, 합유물 처분, 총유물 처분.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합유도 다른 합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 그러죠. 정중재산 같은 뭐예요? 정중회의 뭐가 돼야 돼요? 의결이 있어야 돼요. 정중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결. 이걸 확인을 하고 일단 중개를 해주면 된다. 우리는 이 결론만 알면 돼요. 그러면 공유냐 합유냐 총유는 민법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공유란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한 필지 토지입니다. 한 필지 토지를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분이 있어 없어요? 둘 다 반반씩 소유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공유다. 그럼 지분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 2분의 1 지분을 팔려고 개공에게 이것 좀 중개해 주세요. 그러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분 처분을 중개할 때는 이 을 동의 확인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동의해야 돼? 안 해도 돼?
왜? 지분 처분은 뭐니까? 자유로니까. 그 말이야. 자기 지분을 팔려고 들어올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을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럼 개공할 일은 그냥 중개해주면 돼, 안 돼? 돼. 근데 이 토지 한 필지 자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토지 자체를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개공할 일은 을 동의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전원 동의. 지금 두 명이니까 그러지만 여러 명이 물건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원 동의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는 지분이 됐건 물건이 됐건 전원 동의. 총의는 사원총의 결의. 이런 걸 확인하고 중개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결론만 몇 줄 걸게요. 그 양갈 5번, 119페이지 동그라미 1번. 공유. 공유 나와 있어요? 기억은 개념이고 니은의 두 번째 줄 후단. 각 공유자는 지분 동그라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 지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그리고 세 번째 후단. 세 번째 공유물 동그라미. 공유물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 뭐다? 동의. 다른 공유자 뭐다? 동의. 무슨 동의? 전원 동의. 전원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합유는 자, 세 번째 술다. 세 번째 그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다. 자, 세 번째 줄 그러나 세 번째 줄 첫째 줄부터 밑줄 그러나부터 합유 지분 동그라미. 합유 지분 공동 목적 결합되어 있어 그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결국 다른 합유자 무슨 동의 있어야 돼? 전원 동의 있어야 된다. 이 뜻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또한 합유물 동그라미. 합유물 처분 변경은 합의자 뭐다? 전원 동의. 전원 동의 동그라미 쳤어요? 예. 거기에 동그라미. 그다음에 총유 세 번째 줄. 총유물 나옵니다. 총유는 지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니까 지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총유물만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정관규약이 있으면 거기에 따를 것이고 정관규약이 없으면 사원총이 뭐다? 결의. 사원총이 뭐다? 결의. 사원총이 뭐다? 결의. 사원총이 뭐다? 결의. 이걸 요물을 확인하고 중개를 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예.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주로 지금 공부했던 것이 권리 진정성, 의사능력, 행위능력, 상속 유무 공부했죠? 예, 이런 것은 다 개인을 위주로 공부한 내용들이고 이제 거기 양가리 6번은 보면은 뭐가 물건을 팔려고 들어왔어요? 법인. 자, 각 법인이 물건을 팔고 들어와요. 각 법인이 건물 한 채를 팔려고 들어온다고. 개공이 쫓아옵니다. 아, 이거 물건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개공할 일은 지금까지 배운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거 있죠? 이 법인이 대표권이 있냐 없냐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갑입 대표자. 법인은 대표자가 있잖아요. 대표이사. 대표자가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법인은 대표자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대표권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 처분 권한 여무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권한 유무. 또 하나 확인할 것이 법인격 유무를 확인해야 돼. 법인격이 있냐 없냐. 인격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전부 다 뭘로 확인한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인 뭘 통해서? 등기상 증명서. 요즘은 등기상 증명서란 말을 쓰고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다 밑줄 보시면 돼요. 법인격 유무 대표자 처분 권한 정보는 뭘로 확인한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 법인 뭐다? 등기상 증명서. 법인 뭐다? 등기상 증명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 설립하려면 설립 등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법인격 유무 확인할 수 있고 대표자가 과연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관에다 규정을 해놓고 그 정관에 규정된 것을 등기부에 올려놓거든요.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항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이건 다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제목이 뭐예요?
매수인. 매수인은 거기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방금 우리가 매도인에 관해서 배웠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 당사자 확인해서.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넘겨보세요. 120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거래약서 서식하고 작성내용. 이것은 우리가 이제 법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서식. 자, 우리가 저 앞에 법령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법정 서식 입달했어요? 없달했어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에서 법정 서식 입달했어요? 없달했어? 없다고 했어요.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서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로 다 밑줄 보시고, 국장 동그라미, 권장 동그라미. 기억나요? 네, 그거. 법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기억나죠?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몇 부 작성한다 그랬어요? 세 부. 기억나죠? 일반 교부 쌍방. 한 번은 보관하는데 몇 년? 5년. 그래. 자, 한 번 들어오니까 다 알잖아요. 법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요령 그 나와 있고. 그다음에 2번 작성 요령 용어.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용어를 써야 되고 쉽고 평이한 용어를 써야 되고 법률 용어 어떤 거예요? 법률 용어가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법률 용어 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법률 용어가 바람직하다. 왜 법률 용어가 바람직하겠어요? 뜻이 명확하게 법률 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한자 잘 안 쓰지만 대부분 용어 자체가 한자로 되어 있어. 한자는 뜻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법률 용어가 바람직하다. 추상적 용어를 쓰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문자. 문자는 한글, 한자, 영문자, 러시아어. 뭐가 바람직해? 한글이 바람직하다. 왜 한글이 바람직해? 누구나 알아먹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뭐 영문자로 써도 돼요. 영문자로. 한자로 써도 되고. 근데 요즘은 계약서는 남들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인만 알아먹으면 의미가 없어, 그것은. 그래서 계약서는 남들이 알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글이 바람직하다. 왜? 다 한글 쓰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숫자 병기할 때는 한자, 원자는 한글로 먼저 표기하고 가로 안에 아라비아 숫자 병기. 너무 아라비아 숫자만 써놓으면 이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 원자나 그 다음에 한글로 먼저 표기하고 1억 이렇게 표기하고 가로 안에 아라비아 숫자 표기한 게 바람직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용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라 그랬죠. 작성 부수 아까 이야기했죠. 몇 부? 3부 이상. 한 부는 개공이 몇 년? 5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에서 배웠던 보관규정 복습 한번 할게요. 이제 거래계약서는 5년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한다고 배웠어요? 확실해? 일반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인데 일반 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여기. 몰라요? 그쵸? 알겠어요. 보관 규정이 없어. 그럼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가 5년. 다시 정리할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됐어요? 다시.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그래서 이제 잊어먹으면 이렇게 내가 한 번씩 읊어줘. 보관 규정 그러면 쫙 한 번씩 읊어줄 거고 나중에 또 지체 없이 나오면 쫙 한 번 읊어줄 거고 지체 없이 뭐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저 인지세법상 인지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효력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해됐어요? 자, 2절 제목이 뭐예요? 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법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대충 하고 넘어왔지만 어차피 이건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9가지. 그래서 이제 법에서 나중에 이건 서서 해도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계약서를 쓸 때 이걸 억지로 안 외워도 돼, 사실. 계약서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이거 다 그냥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보면 이제 주로 매매계약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매도인하고 매수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인적사항 적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계약서에 보면 다 그 적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인적사항을 적어야 돼. 무슨 사항?
자, 인적사항.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적어야 되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뭐냐? 뭘 보고 적느냐 이 말이에요. 뭘 보고 적느냐. 자, 매도인은 어디가 나와? 주민등록증에 보면 나와 안 나와? 성명 나와? 주소 나와? 주민번호 나와? 다 나오네.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 또 등기부에도 나와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주민등록증 이런 걸 통해서 적는다 이 말이에요. 보고 적는다. 왜 그러냐면 뭐 인적사항 뭐 계약서 쓸 때 불러준 대로 적어도 돼 사실은. 근데 이제 뭐가 잘못돼 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돼? 개공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소가 틀려본다 할지 이게 틀려버리면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그래 이걸 확인해서 보고 적어라 이런 뜻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매수인은 이제 등기부상 증명서가 없으니까 뭐 주민등록증. 가장 손쉬운 것이 주민등록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서로 하면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보고 적으려고. 계약 쓸 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적는다. 뭐 그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제목 왼쪽 보세요. 자, 물건의 표시. 두 번째 계약서에 쓸 때 물건의 표시를 적어야 돼. 물건의 표시가 뭐예요? 뭐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용도 있죠? 뭘 사고 팔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물건의 표시예요. 그럼 이건 어디가 나와?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근데 등기부 표지업에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대장. 왜? 대장이니까.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을 중심으로 적으면 돼. 대장을.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보고 소재지, 면적 이런 걸 적으면 된다고. 계약서에 물건 사고 파는 거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거기 첫째 줄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하고 비교해서 적는다 이 말이야. 몇 줄 원하세요?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계약서에 써야 될 것이 물건은 뭐요? 인도 일시. 그러면 보통 매매 같으면 언제 매수인에게 이 물건을 넘겨줄 것인가? 매도를 며칠까지 넘겨줄 것인가? 이런 거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통 언제 넘겨줘?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인쇄된 계약서, 대부분 인쇄된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물건을 인도한다고 대부분 그 문구로 인쇄가 돼 있어. 그럼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물건은 인도 일시.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서에 또 뭘 적어야 되는지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이 뭐예요? 말 그대로 권리. 소유권이냐? 임차권이냐? 전세권이냐? 어떤 권리가 이전되느냐 이 말이죠. 이걸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근데 보통 계약서가 매매계약서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이 내포돼 있죠. 권리 이전 내용은 따로 안 써도 돼.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걸 사고 파는데 이 건물에가 전세나 저당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전세권을 안고 이전할 것인지 전세권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인지 이런 것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리가 이전되고 어떤 권리가 이전되지 않고 또 부담을 안고 갈 것인지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인지 이런 것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게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다?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두 번째 줄 즉부터 적으세요. 영유물권, 담보물권 이걸 안고 갈 것인지 제거하고 안전한 소유권을 넘길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기속관계라는 것이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 이런 걸 명확하게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뭘 적어야 됩니까? 거래금액, 총거래금액. 그러죠? 다섯 번째. 총거래금액. 보통 1억에 거래되면 총거래금액이 얼마? 1억.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금 보통 얼마 정도 해요? 10%.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관행상 그렇다 말이에요. 10%. 그리고 그 지급일자 등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이 등 속에는 지급 방법이 들어있어요. 방법. 이 등 속에는 지급 방법이 들어있는데 보통 부동산은 일시불로 지불할 수도 있고
분할 지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단위가 뭐 금액이 크니까 보통 분할 지급 많이 하죠. 그럼 분할 지급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보통 지급이 돼. 물론 이제 중도금 빼고 계약금, 잔금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 계약금이 보통 관행상 몇 퍼센트? 10% 이 말이고 이것은 뭐 4, 50%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제 잔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계약서에 매도를 며칠까지, 계약금 얼마를, 중도금 얼마를, 잔금 얼마를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 그런 내용이며,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계약금, 제목만 밑줄 보세요. 중도금, 잔금.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서 나오면 다시 보기를 하고, 일단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약일. 매도 며칠 날 계약을 했느냐, 이 계약일을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 뭐가 있을 때?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이나 뭘 적어야 돼요? 기한. 이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가 있어요? 응? 아니에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 여기가 5번이네. 5번, 6번, 7번. 8번.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일자. 이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좀 특이하거든요. 이게 좀 특이해. 자, 확인 설명서 우리가 배웠죠? 그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돼. 이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법에서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넣어놨을까? 요즘은 확인 설명서를 다 써주는데 과거에는 잘 안 써줬어요. 개공들이. 계약서만 써주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약서에다 교부일자를 명시를 해놓으면 확인 설명서를 안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 설명서를 쓰라고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 있어요? 예,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요? 그 밖은 약정사항. 약정사항이 이제 특약사항들이에요. 특약사항 할 것이 많죠. 뭐 과실 기속이랄지, 약정 해제랄지, 위험 부담이랄지, 담보 책임, 매매 비용 이런 비용에 관한 사항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것을 이렇게 출제가 자주 돼.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게 자주 출제되니까 이 9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9가지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지금 고르라면 다 고를 수 있어. 일주일 후에 골라라 그러면 못 골라. 왜 그러냐? 자, 봐봐. 이 속에 공법상 이용지향 거래규제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근데 공법상 이용지향 거래규제는 다른 데는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공부해봐. 헷갈려. 다른 쪽은 다 뭐 확인 설명도 들어있고, 전속 중개계약서 정보 공개사항도 들어있고, 전속 중개계약서도 공법상 이용지향 거래규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있어, 없어? 없어. 공부 많이 해놓으면 헷갈린다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넣어놓으면 또 좋다고 맞다고 찍고 나와. 그런 게 틀리는 거야. 이 자체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달라. 어려운 건 없어요. 계약서 한번 보신 분들은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몇 가지? 9가지. 끝. 자, 끝.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제3절 제목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중개 실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실무 처음에 배울 때 실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중개 실무. 상청. 중개계약서부터. 기억이 없죠. 자, 이렇게 중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배웠잖아요. 실무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라 그러죠. 거래계약까지가 협의실무야. 그럼 등기까지 실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협의실무는 아니야. 넓은 의미는 들어가는데. 근데 왜 이걸 배워야 돼? 이전 등기까지? 보통 우리가 매매를 했으면 언제까지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 무슨 등기? 그러니까 1번이 이전 등기죠.
이전 동그라미, 이전. 자, 매매가 이뤘으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등기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전 등기 해야 되냐? 이건 두 가지입니다.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자,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1번.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다가 무슨 계약? 쌍무계약. 네, 줄여서 쌍무계약. 대표적인 매매입니다. 쌍무계약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쌍무. 서로가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쌍무. 기억나요? 네, 좋아. 쌍무. 서로가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쌍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며칠 내 이전 등기 신청하라고 나왔어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쪽 보세요. 이때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은 어떤 날을 말해요? 계약일을 말해요? 잔금 지급일을 말해요?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예,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란 말은 잔금 지급일을 말한다. 이때부터 며칠? 이때부터 며칠? 이때부터 며칠? 60일. 자,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 시점이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앞에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배웠죠. 부동산 거래 신고 기억나요? 토지 건물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 그랬죠. 언제부터 며칠 내 신고하라 그랬어요? 응? 계약 체결부터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네, 맞아요? 기억이 없죠, 여기는? 어?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럼 언제부터 며칠? 좋아. 기억이 안 나. 여기는. 60일인데 언제부터 60일? 아,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네, 좋아. 그래서 다 봐봐. 한 번 들어가지고는 기억이 있다 없다? 없어. 저기 말한 게 맞아.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계약일로부터 며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일이에요, 잔금 지급이래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 헷갈려. 지금 공부가 덜 됐으니까 안 헷갈려. 나중에 헷갈리게 돼 있어.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제목들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한 번 들었으니까 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으면 60일도 안 나와.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편무계약이 나옵니다. 편무란 말은 말 그대로 한쪽만 채무를 부담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증여. 이건 쌍무는 가장 대표적인 매매고.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해야 돼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 증여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그래서 여기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거 시점. 이게 중요해요. 60일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매매 같은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60일? 잔금 지급. 편무계약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신청은 뭐가 있어요? 그럼 보존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보존 등기. 자,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먼저 누구 소유라고 보존 등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를 하면 두 번째 무슨 등기 해야 돼?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게 정상이야. 먼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근데 보존 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인 상태에서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때 보존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걸 다루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뭐냐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안 하고 계약을 했어요. 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사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 해야 되냐? 이건 이전 등기 아니라 보존 등기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이건 언제를 또 기준으로 해요?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해요. 자, 1번 밑줄 보세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계약 체결을 동그라면 이때부터 며칠? 60일. 이때부터 며칠? 60일. 60일은 그 위에 나와 있고. 또 반대로 두 번째. 자, 보존 등기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먼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또는 이때는 이걸 기준으로 하네. 그러면 시점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60일은 다 같죠? 60일은 안 헷갈려. 이런 시점들이 이 파트는 이런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며칠? 60일.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며칠? 60일.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며칠? 60일에 60일? 60일? 근데 이 시점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고 밑에는 뭐야? 보존 등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60일은 다 같으니까 크게 헷갈릴 거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4절 제목이 뭐예요? 계약서? 거민. 거민 뭐예요? 거민? 자, 여러분들 그 거민이라는 것은 계약서 원본에다가 거민 도장 받는 거예요. 거민 도장. 어디서 받아요?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군수 고청자. 그러면 그게 거민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거민계약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매매계약서 이런 계약서 원본에다가 거민 받으면 그게 바로 무슨 계약서? 거민계약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민계약서는 언제 필요한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뭐다?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DP 넘겨보세요. 이제 2번이 가장 중요한데 거민 대상 요무. 자, 왼쪽이 거민 대상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걸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원리를 먼저 하세요. 원리를. 그래야지 안 잊어먹어. 억지로 하면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란 단어가 원리입니다. 원리.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또 하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중에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이걸 항상 세 가지가 원리입니다. 자, 거민 받아야 할 것은 계약이면서 뭐이다? 소유권 이전. 그리고 뭘 대상으로 한다? 토지 건물. 자,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를 알아놓으면 나중에 안 흔들려. 안 흔들린다고. 왜 좋았어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 물론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어. 자, 하나씩 분석할게요. 자, 매매 계약서는 계약 맞아요? 계약 맞아요? 그러면 사고 파는 소유권 이전 맞죠? 그러면 토지 건물 매매 계약서는 거민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죠? 물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면 그것은 의지가 되니까 안 봐도 되지만 이제 원칙은 받아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증여는? 교환. 교환은 계약 맞죠? 소유권 이전 맞죠? 그럼 토지 건물 교환하면 거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증여는? 증여는 계약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맞아요? 그러면 토지 건물을 증여한다. 그러면 거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유상무상 안 따져. 그러면 이 증여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할게요. 이 앞주에 배웠던 거. 우리가 이 앞주에 토지거래 허가제 배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부동산을 증여할 때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토지를 증여할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증여할 때. 허가증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기억이 없죠?
딱 일주일 지나서 허가증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 허가는 유상계약만. 유상계약만. 근데 증여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허가증 요하지 않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볍게 들어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배웠죠. 증여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고 배웠어요? 예, 주와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 아, 상속은 없어도 돼. 증여를 물어봤지 내가 상속을 물어봤어요? 아주 죽여. 그래도 뭐 들은 기억은 있으니까 상속이란 말이 나오고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쪽에 애국인 토지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애국인들이 증여로 우리나라 토지를 애국인들이 사들일 때는 취득할 때는 산 게 아니라 취득할 때는 며칠이내 신고하라 그랬어요? 애국인 토지법죠. 60일이라 했어요? 6개월이라 했어요? 6개월? 계약이니까 60일. 증여도 계약이라고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아이, 증여는 60일이야. 계약 외에 상속, 판결 이런 거 6개월이고. 기억나?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증여 계약서는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한 바퀴 삥 돌아오면 또 몰라. 자, 기억이 전혀 없죠? 깨끗하죠? 그 봐봐. 그 109페이지. 그 109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 그 도표를 보세요. 오른쪽 증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증여는 허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TP에 넘겨보세요. 거기 11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매매 교환 증여에서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증여는 농식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111페이지.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계약 밑에다가 증여 적어 놓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며칠? 6개월이 아니라? 그 이유는? 계약이니까. 적어 놨잖아요. 근데 기억이 없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배운 내용들이 증여 그러면 행적으로 딱 떼야 돼. 토지거래 허가, 농취증, 애국인 토지법, 검인 이렇게 쫙 떠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돼. 지금은 종적으로 배우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행으로도 이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됐어요? 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일단 원위치 하세요. 증여. 증여, 저기 124페이지. 증여. 증여는 검인 대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줄 증여 계약서 있어요? 검인 대상 유무. 자, 124페이지 두 번째 증여 계약서 있습니까? 검인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 이유는 계약이면서 뭐이니까? 소유권 이전이니까. 여기는 유상무상 안 따져. 오늘 증여만 쫙 한번 뽑아봤어. 됐죠? 그럼 이 세 가지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이제 토지 건물에 관한 사항은 다 검인 받으라 이랬지. 뭔 소리 알겠어요? 그 이유는 계약이면서 뭐이니까? 소유권 이전. 여기는 유상무상 안 따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상무상 따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꾸 헷갈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놔도 봐봐. 한 2달 지나면 또 다 잊어먹어. 그러면 또 해. 2달 지나면 또 잊어먹어. 또 해.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아이, 과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연습하고. 보고 듣고 연습. 아이, 공부는 또 알아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 막 연습도 해야지. 시험 볼 때 안 틀리고 그러지. 그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 예가 있어. 이건 예야. 판결서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검인 받아야 돼. 이건 별도로 공부해야 돼. 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이 있어요. 화해조서, 인납조서 이런 거. 이런 것은 계약은 아닌데도 검인 대상. 그래서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줄 네 번째 줄 나왔네. 판결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검인 대상이 된다. 이것은 계약은 아니잖아요. 계약은 아니지만 검인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 이건. 원리와 배치되는 A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거 찾아봐. 계약이 아닌 거. 계약이 아닌 거. 자, 경매. 계약 아니죠? 공매, 상소, 수용. 이건 왜 검인 안 받아? 계약이? 아니니까. 원리가 간다네. 이건 계약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건 계약이 충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차권 설정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이것은 설정이나 이전 계약서. 전세권 이전도 소유권 이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충족이 안 돼? 계약은 맞죠? 근데 뭐가 충족이 안 돼?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인 안 받아. 검인 안 받아? 원리가 그래, 원리가. 감 왔어요? 원리가. 이것은 계약이 아니니까. 이건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그럼 봐보세요. 또 아까 검인은 계약이면 소유권에서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 대상물 중에서 임목 사고 팔다, 임목 매매 계약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 계약서. 이건 검인 받아? 왜?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감 왔어요? 그죠?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다 검인 안 받는 거 나와. 이게 원리고, 이건 계약이면 소유권이죠, 토지 건물. 이건 아니니까 검인 안 받은 거예요. 판결만 해야, 판결만. 판결만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경매 상속 나와 있어요. 임대차, 지상권 이런 검인 안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책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없네. 그것은 안 받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검인도 자주 잊어먹으니까 원리를 먼저 생각하세요. 검인 그러면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 이 원리 판결만 A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반대 해석하면 아닌 게 쫙 나와. 그렇게 공부해야지 자꾸 안 흔들려. 그냥 뭐 하나씩 하나씩 외우려고 하면 끝도 끝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예. 조금만 기다려봐. 쉴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까 우리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배웠죠? 그것하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죠? 6가지밖에 없잖아요.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아까 인적사항 똑같은 거고, 목적 부동산, 물건의 표시 똑같은 거고, 계약연원을 있고, 대금 및 그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비슷하죠? 평가액하고 그 차익의 정산에 관한 사항 밑줄 보세요. 이것은 이제 거래계약서에 없던 거고, 5번도 밑줄 보세요. 개공이 있을 때는 개공. 이것도 거래계약서는 없었던 거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거래계약서. 근데 검인은 들어갑니다. 조건기한은 양쪽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한번 밑줄 그어 놓았어요.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6가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인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 그쵸?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갑시다. 휴식 같습니다.